누구에게나 젊은 날은 있습니다. 이제 그 젊은 날을 지나와 먼 발치에서 그리움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젊음이란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종류의 삶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한편 젊은 날은 고통과 상처에 나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상처를 지나온 어느 한 젊은 날에 대한 기록이 바로 작가 이문열의 소설 젊은 날의 초상입니다. 장편소설 젊은 날의 초상은 60년대 말 한 문학 청년의 열정과 방황을 그린 소설이다. 작가 이문열 자신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됐다는 이 소설은 크게 3부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다. 주인공 나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진학을 접은 채 타지를 돌아다니며 무절제한 생활을 한다. 그런 생활에 지친 나는 부산에 있는 친형님의 집으로 돌아와 일을 도우며 다시 진학을 준비하고 대학에 합격,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 대학에 들어온 나는 인생의 길동무인 김영과 하가를 만난다. 또한 문학회에도 가입해 열정적인 활동을 하지만 회원들에 의해 추방된다. 이후 김영과 하가와 함께 술집을 순례하며 논쟁을 벌이던 나는 어느 날 김영이 사고로 죽는 슬픔을 맛본다. 그 후 대학 세월을 청산하고 경상북도 한 산골 여관에 머무르던 나는 어느 날 자살을 꿈꾸며 바다를 향해 길을 떠난다. 그 길 끝에 주인공 나는 절망이란 존재의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소설 속 젊은 날의 초상이 곧 현재 젊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네, 이문열 선생님 좀 뵈러 왔습니다. 작가 이문열 씨는 소설을 통해 그런 젊은 날의 단면을 잘 드러낸 것인데 거기엔 그 자신의 경험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아이고, 자, 어서 오세요. 네. 예.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들어오세요. 예. 네, 2층 방을 써가지고. 예. 예. 네, 선생님의 소설 젊은 날의 초상 정말 잘 읽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날의 초상 이 작품이요 얼마만큼 자전적인 소설인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자전적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 체험이라고 말한다면은 네. 한 절반 정도요. 그렇게 창설형으로 넘어가는 가면서 쓴 것들은 거의 다 자전적이고 내가 실제 경험한 것이고 이제 그 밖에 그 뭐 학교에서 그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만뒀다든가 좀 여기저기 떠돌았다든가 이런 뼈들도 사실은 많은 부분 그 내 자전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당시의 대학 생활과 이 소설을 쓰시게 된 계기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가 60년대 말인데요. 그게 아까 이제 모든 것이 모던하던 시대, 궁핍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뭐 오늘날 젊은이들도 역시 같이 찾기 길찾기 고민하겠지만은 거기에다 이제 어떤 그 삶 자체가 주는 그 무게, 특히 궁핍이 주는 어떤 고통들이 더해져가지고 아마 고민이 원래보다 더 이렇게 크게 느껴졌던 시대인지도 모르죠. 이 작품을 쓰게 된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어떤 그 되돌아보는 것, 회상인데요. 내가 30 넘어서 이제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갖고 정착을 하면서 문득 아 이제 참 그 내 젊은 날 소위 말하는 청춘은 이제 끝이 났다. 그런데 한번 그 옛날 그 아주 인상 깊은 어느 그 부분에 기억이 있는데 그거 한번 글로 한번 잡아볼까. 그래서 이제 쓰게 됐던 것입니다. 네. 선생님의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많은 방황과 고민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진짜 젊으셨을 때 그 고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결국은 그 어떤 가치 찾기, 그 내가 일평생 내 삶을 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결국 여기 작은 제목으로 하나 나옵니다만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 일이 이제 될 수 있으면 가치 있는 일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 결정하려고 하면 자신은 없고 그때는 지식도 경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많이 헤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어떤 가치 선택,
따른 고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엇을 할 것인가? 실제로 21살의 나이엔 이문열 자신도 이 무렵의 대답을 찾아 많이 방황했었다고 한다. 그 후 3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이문열 씨는 그 물음의 대답을 소설로서 답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문단의 거두, 그가 가진 입지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만큼 수많은 책들을 펴냈지만 젊은 날의 초상은 작년 개정판을 낸 만큼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왜일까? 왜 60년대 말 한 젊은 영혼의 초상이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일까? 실제로 그 젊은 주인공의 길찾기 속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이문열 씨의 설명을 따라가는 젊은 날의 초상 제3부 그의 겨울의 여정은 경북 석보를 출발 영양을 거쳐 창수령 고개를 넘어 동해로 가는 먼 길이다.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 바다로 가는 이 먼 길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3부) 그의 겨울은 대학 생활을 청산한 주인공이 경상북도 어느 산골 여관 겸 술집에서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마을이 바로 이곳 석보면이다. 이곳 마을은 작가 이문열 씨의 실제 고향이기도 한데 당시 소설 배경이 된 여관집이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 근데 석보면은 여기가 맞는데 두 번째 골목 안집이면 전봇대 있고 이번 여정의 시작으로 삼은 여관집. 이곳에 당도하자 날은 이미 저녁빛에 사이어가고 있었다. 계십니까?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시오. 예, 예. 여기 저 옛날에 이문열 씨가 이쪽에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바 잠깐 들어오시죠. 아, 여기 네? 말해서 말해. 예. 그럼 좀 예, 앉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문열 씨 가족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지금의 주인 아저씨는 이문열 씨가 살던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살고 그 집을 예. 문열이 백치가 지었어요. 아, 지어가지고 여관까지 하고 여건까지 하고. 여기서 학교 다니고. 그럼 그때 생활이. 집터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아니면 그렇지요, 바뀌었습니까? 똑같지. 아, 이게 바로 여관 그지 자리였습니까? 요거 전부 여관입니다. 예. 여관인데 요거 방 요거 한 칸씩입니다. 요거. 아, 요 보판이 지금 보판 튀어나와서 요거 한 칸, 요 예. 한 칸, 마고 14칸입니다. 아, 그럼 그때 이문열 씨는 어디서 방을 쓰셨어요? 이방 쓰 이쪽 이 방이요? 방수, 예. 예. 요것도 방, 요 안에 2개, 요 4개. 여기가 방이 2개고 저거 1개, 저거 2개, 요거 저 2개고. 이 밑에, 이 저번도 요 밑에 아궁이가 있었어. 아, 여기 이 밑에요? 그렇지. 예, 예. 아궁이가 있었는 걸 그걸 하고 탄볼로, 예. 탄복으로 이제 개조를 했지요. 지금은 살림집이지만 이문열 씨가 살던 당시 이곳은 소설에서처럼 여관 겸 술집이었고 이 집의 주인은 이문열 씨의 친형이었다고 한다. 주인공 나는 이 집에서 방호 일을 하다 어느 날 문득 여행을 떠난다. 그것은 이문열 씨가 이 집에서 살았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저물 무렵 9개 방의 난포등에 불을 붙인 후 아궁이마다 한아름 장작을 나르던 주인공. 산골 마을에서 모처럼 안정된 생활을 하던 주인공은 그러나 어느 날 길을 떠난다. 자신이 대학 생활을 접고 떠나야 했던 불확실한 상태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갈등 때문이었다. 나는 단숨에 20리를 걸어 내륙과 바다로 가는 길의 분기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 내가 택한 길은 바다 쪽이었다. 처음 얼마가는 다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으로 비장감도 느꼈다. 그러나 곧 나는 낯선 곳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년적인 흥취에 젖고 말았다. 이름 모를 산구비를 돌아 끝없이 이어진 가로수길, 나무들과 거기 걸린 옅은 겨울하늘. 그날 난 정말 유쾌한 여행자였다. 행인들은 모두가 나의 좋은 길동무였다. 난 그들의 행색과 표정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을 즐겁게 하고 또 놀라게 했다. 얼큰한 시골 건들 앞에선 명동 골목을 누비던 주목이 되고 야당의 시골 당원을 만나면 나는 대모 주정대로 쫓기는 대학생이 됐다.
그러던 오후, 내가 조그만 개울을 따라 뚫린 가로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한 노인이 숫돌에다 칼을 갈고 있는 중이었다. 노인은 칼을 들어 나를 살폈다. 얼핏 노인 같았지만 다가가 보니 생각보다 늙은 편은 아니었다. 칼날은 새파랗게 빛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에도 그 칼날처럼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원한과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내가 두 번째 길동무로 삼은 것은 창백한 폐병장이었다. 사실 녀석은 처음 만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녀석에게서 풍기는 지적이고 사변적인 분위기에 맞춰 내가 이해하지 못한 책만 골라 그 해설서대로 떠들었다. 헌데 내가 참담한 실패를 확인한 것은 녀석과 헤어진 지 채 50m도 못 갔을 때였다. 그 녀석은 나의 철학 강의를 들어보니 하이데거는 잘못 이해되고 일상언어학파는 전혀 읽지 않았다면서 비웃기 시작한 것이다. 난 그때 녀석에 대해 강렬한 사리까지 느꼈다. 그러나 녀석이 한눈에 알아본 것은 바로 내 진정한 모습이었다. 이문열 씨의 고향 석보면을 떠나 바다로 가는 길. 길은 내내 내륙 산악지대인 이곳 특유의 풍경 사이로 이어져 왔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기착지가 기다리고 있다. 오랜 겨울 여행에 시달리다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잠깐 녹이고 싶어 주인공이 찾은 곳. 소설 속의 와이면은 바로 이곳 영양입니다.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인 이곳은 겨울 풍경 속에 황량한 느낌마저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더 쓸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소설 속에서 아주 중요한 무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곳에서 주인공인 나가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날은 저물어 오고 멀리엔 낯설기만 한 와이면이 저녁 연기에 쌓인 채 지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가 이문열은 주인공이 누나를 만나는 이곳 와이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주인공에게 있어 누나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일종의 암시였다. 영훈아, 너 영훈이 맞지? 먼 친척 누님이었다. 사대를 나와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그녀는 나보다 서너 살 위인 집안 누님이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것은 내 어린 영혼을 섬뜩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러다 그녀의 불행한 사랑에 대한 풍문을 마지막으로 난 거의 그녀를 잊고 지냈다. 유부남을 사랑했다 이제 홀로 남은 그녀. 그녀는 그 아름다운 젊은 날을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간직해야 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아픈 날들을 지나온 그녀가 봄이면 새롭게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나에게 이런 말들을 했다. 절망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치열한 정열이라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진실하게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음 날 나는 와이면을 떠났다. 부르튼 발은 몹시 쓰라렸지만 나는 서둘렀다. 어떻게든 그날 안으로 창수령을 넘고 싶었다. 우리 정서와 연결되어 있는 누나란 무슨 의미일까? 아마 따뜻함 혹은 포근함 같은 것일 게다.
주인공 나에게도 누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자신이 겪은 참담한 사랑을 넉넉하게 안아버리는 누나. 그래서 순수하게 절망하라는 누나의 말이 주인공에겐 더욱 따뜻했고 그만큼 절실했던 게 아닐까. 겨울산, 혼자 오르는 창수령은 적막하다. 하지만 이 적막함은 오히려 많은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그 말들은 또한 이 흰 눈 속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마저 든다. 이제 창수령 정상이 눈앞에 다가오려 한다. 왜 주인공은 굳이 이 험한 겨울 창수령을 넘으려고 했던 것일까? 창수령엔 과연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 주인공이 꼭 넘어야 했던 고개, 거칠고 험한 산 창수령. 저는 지금 바로 이 창수령의 꼭대기에 와 있습니다. 올라오기 힘든 만큼 이곳 창수령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인 나 또한 이곳에서 아름다움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경치 속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게 되죠. 창수령 해발 700m. 난 아름다움의 실체를 보았다. 세계의 어떤 봉우리에서도 난 지금의 감동을 다시 느끼지는 못하리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을 나는 바로 거기서 보았다. 아름다워서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신성한 모든 것들. 그 눈 덮인 봉우리의 장려함, 푸르스름한 골짜기, 그 그림자의 신비, 눈 녹은 물로 햇살에 반짝이던 참나무 줄기의 억세고 당당한 모습, 섬세한 가지 위에 핀 설화로 면사포의 신부처럼 서있던 낙엽송. 고개를 다 내려왔을 때 나는 하마터면 울 뻔하였다. 환희, 이 환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으리라. 나는 아름다움의 실체를 보았다. 미학자들이 무엇라 하든 나는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였다. 창수령은 우리 모두의 젊은 날, 누구라도 한 번쯤 반드시 겪어야 했던 상처의 나날, 그 험한 고개를 상징하는 또 다른 말일런지도 모르겠다. 창수령을 넘자마자 오른쪽으로 조그만 마을이 나온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쉬어간 곳으로 설정된 그 마을이다. 이 마을에 들어섰을 무렵 주인공은 지독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창수령의 완벽한 아름다움은 곧 자신의 손으론 닿을 수 없는 신의 것이라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 허탈감에 술을 마시던 주인공은 산토끼를 잡아 돌아오던 한때의 마을 청년들과 어울린다. 이 구멍가게 아저씨도 소설 속 청년들처럼 토끼 사냥으로 겨울나기를 하던 젊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4시간 반도 걸리고 추우가 주막에 시가면 5시간도 걸리고 그냥 막 무릎까지 눈 올 때도 있었죠. 오늘까지 오고도 뭐 사람이 못 다닐 정도도 있었지. 근데도 그냥 굳이 넘겠다 그러면 예, 다 그 이렇게 가려면 5시간 정도 걸리고. 근데 할아버지 젊으셨을 때 참 젊은이들이 되게 많았었죠 여기에. 그때 한 30-40명 됐지. 어. 그 사람들이 다 나가보고 그때는 여기 짐승도 많아서 이렇게 같이 짐승도 많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갖고 다 모이지. 친구들 어머니가 이제 뭐 산토끼나 뭐 꽁 같은 거 할아버지 직접 잡으신 적 있으세요? 직접 잡아봤지. 그때 몇 명이서 같이 가셨어요? 몇 명이 뭐 한 4명, 5명 뭐 그럼 우리가 한 얼마 만에 잡혀요 그게? 그뭐 2마리도 잡고 1마리도 잡고 그러니까 한 사실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뭐 오늘 이제 뭐 홀치기 같은 거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 가도 잡을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뭐 이렇게 덫을 쳐놓으면 예, 그 다음 날 가서 나오면 보는 이제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 이제 직접 본 다음에 막 뛰어서 잡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 이제 뭐 그거 따라가네요. 짐승을 따라 위에 따라. 못 잡아요? 못 그렇게? 잡지. 어. 그래 이제 뭐 홀치기나 만들어 놓으면 걸리면 이제 빼가 친구들하고 먹고. 동네 청년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주인공은 마을 회관에서 잠을 자다 죽음의 공포와 맞부딪힌다.
창수령에서의 환희와 절망이 주인공을 그렇게 몰고 간 것이다. 그 새벽 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은 순전히 그 지독한 추위 탓이었다. 어지러운 술판의 흔적뿐 아무도 남아있질 않았다. 그때 내가 피부로 오싹오싹 느낀 것은 추위라기보다는 바로 죽음의 공포였다. 나는 그 무자비한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물건을 찾아 온통 방 안을 뒤졌지만 헌 가만히 한 장 보이지 않았다. 나는 거의 실제적인 피로를 느끼며 언 손으로 유서를 썼다. 어린 시절에 오랜 친구에게 쓴 그 유서는 만약의 경우에라는 단서로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 죽음은 항상 내 곁에 있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함부로 썼던 모든 글은 없애줄 것과 술과 객기로 끼친 피해들은 대신 갚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추위와 허기가 정도를 지나 의식이 흐려지고 졸음이 오기 시작할 때였다. 어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닥불이 눈에 들어왔다. 마지막 힘을 짜내 그리로 달려가자 뜻밖에도 거기엔 칼갈이 사내가 앉아 있었다. 내가 조금 안정되어 가자 그는 모닥불에 남배를 얹어 눈을 집어넣어 라면을 끓여주었다. 라면 한 그릇을 다 비운 후 그제서야 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칼갈이는 나에게 그의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우던 투사였다. 헌데 조직원 중 한 명이 그들을 배반했고 그는 19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는 감옥에 있는 19년 동안 오로지 그 배반자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벼리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배반자를 찾아내 동해로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높고 험한 겨울의 창수령을 넘어 동해바다를 찾아가는 아침. 날은 무척 맑고 깨끗했다. 솔숲을 따라 대진항으로 이어지는 이 긴 오솔길도 무척 아담하고 상쾌했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주인공에겐 이 길도 계속되는 눈발로 그리 순탄치는 않았다. 주인공이 바다를 향해 갔던 길, 또한 칼갈이 노인이 복수를 다짐하며 걸어왔던 이 길. 소설은 이제 바야흐로 마지막 전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 셈이다. 주인공의 마지막 목적지인 경상북도 대진항. 험한 겨울 창수령을 넘고 죽음과도 같은 추위를 견뎌 당도한 이곳. 주인공의 감격은 어땠을까? 이 작고 한적한 포구가 주인공이 험한 창수령을 넘어 마침내 도착한 바다 대진항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주인공은 자신의 수첩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죠. 바다, 나는 결국 네게로 왔다. 도련한 너의 부름은 어찌 그렇게도 강렬했던지. 이제 말하라, 나를 부른 이유를. 나는 온몸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 대진항의 풍경은 여느 어천과 다를 바가 없었다. 오히려 오징어 잡이의 대표적 산지라는 말에 비해 항구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것도 같았다. 그러나 곳곳에 널린 오징어만은 그야말로 풍년이었다. 주인공이 왔을 때 혹은 21살의 이문열 씨가 왔을 때도 항구는 이런 풍경이었을까? 이 여행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시작은 내륙 석포에서부터다. 그곳에서 주인공이 창수령을 넘어 이 먼 항구로 오고자 한 이유는 오로지 바다를 보고 싶다는 이유였다.
이미 창수령에서 아름다움의 실체를 느낀 주인공에게 바다는 또 어떤 의미였던 것일까? 왜 그렇게 바다에 오고 싶어 한 것일까? 작가 이문열은 몇 개월간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던 주인공에게 있어 그것은 아마 절실한 요구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바닷가에서 주인공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절망의 실체를 알게 된다. 그는 바다가 자신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길 간절히 원했지만 그 대답은 오로지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돌아가자. 이제 이 심각한 유인은 끝나도 좋을 때다. 바다 역시도 지금껏 우리를 현혹해온 다른 모든 것들처럼 한 사기사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 구원하기를 단념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그 어떤 것이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갈매기는 날아야 하고 삶은 유지돼야 한다. 갈매기가 날기를 포기했을 때 그것은 이미 갈매기가 아니고 존재가 그 지속을 포기했을 때 그것은 이미 존재가 아니다. 받은 자는 마땅히 참고 비워야 한다. 절망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그 진정한 출발이다. 와이면에서 만난 누님의 말은 옳았다. 절망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치열한 정렬이었으며 구원이었다. 진실로 아름다운 영혼은 아름다움에 대한 철저한 절망 위에 기초한다고. 그런데 칼갈이 사내가 다시 나타난 것은 내 원일 모를 슬픔과 허탈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였다. 언제 왔는지 내가 선 바위 저쪽 편에 그가 와 있었다. 그가 꺼낸 것은 그 새벽 내게 보여준 바로 그 칼이었다. 그는 잠시 그 칼을 바라보다 결단한 듯 바다를 향해 힘껏 그 칼을 내던졌다. 뭘 하시는 겁니까? 내 오랜 망집을 던졌다. 복수를 다짐했던 그놈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차라리 죽여달라 애원하더라는 것이었다. 변명처럼 그는 살려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처형이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는 놈을 용서한 것이다. 그 이유를 묻고 싶었으나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이 나를 사로잡았다. 지난 6개월 동안 가방에 굴러다니던 약병과 간밤에 쓴 편지. 정말 때가 온 것이었을까? 난 그 약병을 편지에 싸서 힘껏 바다로 던졌다. 뭘 던졌나? 감상을요. 잊기도 전에 병든 내 지식을요. 이튿날 나는 중앙선의 상행선을 타고 있었다. 활짝 깬 늦겨울의 오후였다. 어느 복숭아 과수원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줄기끝마다 빨갛게 맺혀있던 것은 분명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필 봄이었다. 이 거친 대진 앞바다에서 주인공은 지금까지 열병과도 같았던 자신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 사춘누이의 말처럼 진실하게 절망하기 위해 돌아갈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젊은 날의 초상은
지나간 젊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그 자체 때문에 젊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지독했던 절망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모두 젊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중앙선 상행선을 타고 현실로 돌아간 주인공처럼 그와 함께한 이 며칠간의 여정도 이제 막을 내릴 참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다에서 현실로 돌아간 뒤에도 새로운 젊은이들이 순수한 절망을 찾아 또다시 창수령을 넘어 이 바다를 찾아올 것이다.